여기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나라 몰타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몰타 섬에 있는 몰타의 수도 발레타입니다. 발레타에서의 여정은 시티게이트에서 시작합니다. 시티게이트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이 독립기념비는 1989년 몰타의 독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분수는 그리스 신화 속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레타의 주 출입구이자 본격적인 여정의 출발점인 시티게이트입니다. 옛날에는 성문과 나무다리, 깊이 18m의 해저와 성치로 둘러싸인 요새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르로세는 성 요한기사단이 근거지인 로도스 섬을 오스만에게 뺏기게 되자 몰타 섬을 내주었습니다. 성 요한기사단은 몰타 섬을 거점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는데 특히 오스만 선박을 철저하게 응징했다고 합니다. 오스만의 슐레이만 1세는 1565년 2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으로 3개월에 걸쳐 대공방전을 펼쳤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승을 거둔 몰타의 방어병력은 기사단 5,600명, 현지 징집병, 용병 등을 포함하여 7,000명 내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승리로 성 요한기사단은 유럽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몰타 대공방전이 끝난 후 성 요한기사단의 총장이었던 장 파리조드라 발레트는 계획도시로 발레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이름도 기사단 총장의 이름 발레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한 가수가 시티게이트 앞에서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네요. 발레트는 철저하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발레타를 격자형의 계획도시와 성곽 요새도시로 설계했습니다. 이후 몰타는 성 요한기사단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군에 항복하여 프랑스 영이 되었고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다시 영국령이 되었습니다. 몰타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국의 물자 보급을 끊으려는 주축국의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발레타는 몰타에서 가장 큰 항구였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마침내 몰타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몰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버스커가 인사까지 건네는데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봐도 이 가수의 노래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솜씨입니다. 버스커에게 팁을 전달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참 앙증맞습니다. 시티게이트를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물은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이 독특한 외관은 벌집 모양을 형상화하여 건축한 것이라 합니다. 원래 국회의사당이 있던 곳은 발레타 기차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몰타에서는 1883년에 처음으로 발레타와 임디나간 철도가 개통되어 20마일의 속도로 운행했다고 합니다. 기차역 또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기둥만 남아있는 이곳은 오페라 극장입니다. 1866년에 로얄 오페라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이 극장은 10년 만에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1년에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이 몰타 법원도 고풍스러워 보입니다. 발레타 구시가지의 중심에는 발레타의 심장, 성요한 대성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1577년 성 요한기사단이 그리스도의 사제, 성 요한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성당입니다. 대성당의 외관은 평범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화려함과 큰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당의 정면에는 주제단이 있고 측면에는 기사단을 구성하는 8개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대성당에는 바로크 미술작품과 프레스코와 화려한 대리색 바닥, 아치형 천장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성당 바닥을 이루고 있는 400여 개의 대리석판 아래에는
기사들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고 대리석판에는 묘비명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 요한 기사단의 기사들은 대부분 유럽에 부유한 가톨릭 가문의 출신들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몰타를 통치했습니다. 이 성당의 부속 미술관에는 바로크 미술사조의 문을 연 화가 카라바조의 그림 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레자 요한의 참수와 글을 쓰는 성 히에로니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세레자 요한의 참수는 카라바조가 유일하게 자필 서명을 남긴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카라바조는 세레자 요한의 참수 그림을 마무리한 후 기사단의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그의 출세를 시기한 동료 기사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지하 감옥에 투옥되고 맙니다. 이후 그는 로마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도피 중에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붉은 옷은 추기경 신분을 상징하고 해골은 인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은 어두운 배경과 강렬한 빛의 대비를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하던 중 몰타에서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기행에도 불구하고 카라바조의 화법의 특징인 빛과 그림자의 대비는 근대 회화기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발레타는 개성 넘치는 예쁜 골목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형형색색의 발코니를 가진 바로크식 건물들 사이로 경사진 도로가 길게 뻗어있는 풍경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고즈넉한 골목 안을 거닐다 보면 마치 중세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기사단의 도시였던 발레타는 무거운 철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편하게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발레타는 격자형 구조의 도시이기 때문에 길들이 가로세로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 없이 골목 구석구석 걷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골목마다 풍겨나오는 다양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여행의 포인트입니다. 골목 안 집집마다 붙어있는 가문과 상점들의 문장을 찾아보거나 문과 테라스의 다양한 색상을 살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치장한 테라스가 눈길을 사로잡는 발레타 특유의 골목 풍경입니다. 골목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그랜드 하버의 바다 풍경은 발레타를 상징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또 발레타의 중심거리인 리퍼블릭 스트리트 주변으로는 레스토랑과 카페, 성당과 미술관,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다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랜드 하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골목 한켠에 뜻밖에도 발레트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 요새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발레타로 명명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발레트는 신도시 발레타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몰타를 수호하고 평화를 향한 그의 염원대로 동상은 한 손에는 칼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발레타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몰타의 수상 집무실이 있는 건물로 어퍼바라카 공원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몰타는 대통령과 수상이 함께 있는 나라지만 내각의 실권은 수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 집무실 옆으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몰타 증권거래소입니다. 수상 집무실 앞에 서 있는 동상은 몰타의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조르지 보르그 올리비에입니다. 발레타 여행의 하이라이트, 어퍼 바라카 정원의 입구입니다. 어퍼 바라카 정원은 1661년 발레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조성된 성 요한 기사단의 휴식처였습니다. 성 요한 기사단은 몰타 기사단, 구오 기사단, 로도스 기사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원 한쪽 귀퉁이에 아이들 조각상이 보입니다. 몰타의 조각가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가브로슈에게 영감을 받아 1904년 제작한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 거리에서 살았던 3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치형 벽면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이 발레타를 방문한 기념으로 건립한 기념비와 영국 해군의 추억을 담은 기념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원에는 아인슈타인의 두상 부조도 있었는데 이 정원과 아인슈타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4시에
예포의식을 거행함을 알리는 안내판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랜드 하버의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퍼 바라카 정원의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그랜드 하버의 파노라마 전망은 몰타 여행의 백미입니다. 이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곧 몰타로 인식될 만큼 많은 채널과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몰타 최고의 경관입니다. 몰타인들은 오스만과의 대공방전 이후 고대 몰타의 수도였던 임디나에서 건너편의 비르구로 수도를 옮기고 성 안젤로 요새를 세웠습니다. 오스만의 재침략에 대비해 발레타의 가장 바깥쪽 끝에는 성 엘모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발레타 건너편의 3개의 도시를 쓰리시티즈라고 부릅니다. 쓰리시티즈란 몰타의 중세시대 수도였던 3개의 도시 비르구, 생글레아, 코스피쿠아를 말합니다. 세 도시는 철옹성 같은 성들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였습니다. 쓰리시티즈 중 성 안젤로 요새가 있는 비르구는 오스만 침입 때 몰타에서 함락되지 않은 유일한 곳으로 오스만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낸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르구를 승리를 뜻하는 비토리오사로도 부릅니다. 오스만과의 몰타 대공방전은 유럽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쟁입니다. 몰타 대공방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유럽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유럽이 되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만과의 치열한 대공방전이 있었던 발레타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들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몰타 기사단의 문장을 한 화단과 나란히 놓여져 있는 대포들과 포탄을 보니 성 요한 기사단에게 발레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발레타는 길이 1km, 폭 600m의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도시에 약 300개가 넘는 많은 역사문화 유산이 밀집하고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1980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나라의 수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발레타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레타는 2018년 유럽 문화 수도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발포 장면을 직접 체험해보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발레타의 예포의식은 주로 의식 행사와 신호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실제 군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설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했을 때 축포를 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도 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포 앞에 옹기종기 모여 군인의 설명을 듣고 대포와 포탄을 만져보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지금도 몰타를 연상해보면 어퍼 바라카 정원 테라스에서 바라보았던 광경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억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 숨겨진 몰타인들의 질곡진 삶의 애환을 접하고 보니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둘러본 발레타는 성 요한 기사단의 유적과 정신이 오롯이 전해지고 있는 기사단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되돌아 나와서 바라본 시티게이트는 노을에 반사된 라임스톤이 더욱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저녁에 노을을 마주하며 또 다른 언덕 위의 요새도시 임디나에서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은 고대 몰타의 수도 임디나에서 몰타에서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임디나는 몰타 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성체 도시입니다. 구시가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디나의 관문, 임디나 게이트를 지나가야 합니다. 임디나 게이트는 1690년 지진으로 무너졌던 것을 1724년 성 요한 기사단 총장이었던 프랑스 출신 마누엘 데 비레나가 건설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징검다리로 들어갔지만
현재 그 징검다리는 성문의 오른쪽 벽에 메워진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임디나는 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몰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요새 도시입니다. 임디나는 고대 도시이지만 중세의 바로크의 양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문 입구에는 사자 문장이 새겨져 있고 성문 안쪽에는 임디나의 세 수호성인 성 바울, 성 푸블리우스, 성 아가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성인이 곧 임디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디나는 발레타가 만들어지기 전 고대 몰타의 수도였습니다. 임디나는 고귀한 도시라는 뜻의 시타 노타빌레, 오래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시타 베키아, 멜리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게이트 오른쪽에 있는 이 고풍스러운 건물은 자연사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비레나 궁전입니다. 박물관 자리에는 원래 임디나 게이트가 있었으나 재건 과정에서 문을 위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기사단 총장 비레나의 여름 궁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임디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세의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발레타가 중세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가진 곳이라면 임디나는 중세 이전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디나의 역사는 약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700년경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무역을 하던 중 몰타섬에 정착을 하게 되고 고원에 위치한 임디나와 라바트에 거주하면서 임디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통치 시대를 거치면서 임디나와 라바트는 더욱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지금의 임디나와 라바트를 아우르는 지역을 수도로 삼고 도시를 에워싸는 성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무덤을 만들면 위생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임디나 외곽에 라바트의 카타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아랍의 지배기에는 도시가 크면 적들에게 공격받기 쉽다고 생각하여 도시 규모를 현재의 임디나로 줄이고 요새를 세웠습니다. 임디나는 1530년 성 요한기사단이 몰타에 도착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임디나는 몰타섬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의 침략으로부터 몰타를 방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 요한기사단은 오스만과의 몰타 대공방전이 끝나자 바다와 접한 발레타의 신도시 쓰리시티즈를 건설하고 수도까지 옮기게 된 것입니다. 수도 이전 후 임디나는 서서히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발레타로 수도가 이전된 뒤에도 임디나의 귀족들은 여전히 임디나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대저택을 뜻하는 팔라초에 살고 있는 300여 명의 임디나 주민들 대부분이 귀족 가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디나는 성 요한기사단이 통치하면서 귀족들의 정착지가 된 반면 라바트 지역은 서민들의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임디나는 시간이 멈추어 버린 듯 고대와 중세의 시간 그대로 남겨졌고 고요의 도시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성 바울 대성당입니다. 발레타에 성 요한 대성당이 있다면 임디나에는 성 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서기 60년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던 중 배가 좌초해 몰타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포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몰타의 총독이었던 푸블리우스가 개종한 후 몰타 최초의 주교가 되고 임디나에 성 바울 성당을 짓게 됩니다. 성 바울 성당은 9세기경 이슬람 세력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3세기 노르만 시대에 성 바울에게 바치는 대성당으로 재건되었습니다. 1693년의 대지진으로 거의 붕괴된 후 1702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대성당의 지하에는 몰타에서 배가 좌초되었을 당시 성 바울이 포교했던 장소로 알려진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성 바울 대성당은 몰타의 모든 성당 중 어머니의 성당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성당입니다. 저 앞으로 종탑이 높게 솟아있는 교회는 가르멜 수도원입니다. 이집트 원정을 가기 위해 몰타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성당의 성물을 녹여 무기를 만들거나 전쟁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대부분의 몰타 성당을 약탈했습니다. 이 교회는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 맞서 몰타군이 저항을 했던 격전지였기 때문에 몰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르멜 수도원은 몰타에서 바로크식 타원형 천장으로 지어진 최초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임디나의 골목은
몰타의 골목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팔라초의 높은 담장 사이로 좌우로 휘어지길 반복하며 연결되어 있는 골목길이 사진을 찍는 저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골목이 꾸불꾸불한 이유는 적군들이 쫓아올 때 숨기 쉽고 화살의 추적을 잘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뻗어있는 발레타의 골목과는 대비되는 풍경입니다.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 방해되지 않도록 매너를 지켜달라는 표지판도 골목 여기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 저택은 팔라초 산타 소피아인데 1233년에 지어져 임디나에서 가장 오래된 노르만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라조 파손 또한 임디나에서 가장 오래된 노르만 하우스 중 하나입니다. 15세기 후반에 건축된 이 건물은 성 요한기사단 총장이 한때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임디나의 귀족들은 가문의 정체성을 담은 문장을 디자인해서 대문에 붙여두거나 문고리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내걸려 있는 문장과 장식을 구경하는 것도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골목에 자리 잡은 저택들은 화려하게 색칠한 문과 화초를 가꾸며 골목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데군데 피어있는 붉은 부겐베리아 꽃과 노란 라임스톤색의 주택의 대비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세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임디나의 골목에 들어서면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한적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광장과 골목을 거닐며 중세시대의 분위기에 빠져들어 보기에 이만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점이 호젓한 분위기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도시로 이끌게 되었고 지금은 몰타의 유명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임디나 성곽의 끝자락에 있는 바스티온 광장입니다. 바스티온 광장은 아름다운 파노라마 전망을 성곽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바스티온 광장 옆 성벽을 끼고 있는 폰타넬라티 가든입니다. 폰타넬라 2층에 올라가면 테이블에 앉은 채로 몰타섬과 지중해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지막한 2층 높이지만 임디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카페로 전망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파노라믹 뷰 반대쪽은 임디나의 팔라초가 늘어서 있습니다. 임디나는 한적했지만 예쁜 골목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서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집과 골목을 가꾸는 사람들의 정성이 느껴졌고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에 단아함까지 더해진 품격 있는 도시였습니다. 임디나가 더 이상 고요의 도시가 아닌 시타 노타빌레, 즉 고귀한 도시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기대하면서 임디나를 떠납니다. 몰타에서의 여행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옥상에 올라가 몰타섬의 전경을 눈에 담아봅니다. 몰타에서의 마지막 여행지는 바다 건너 몰타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고조섬입니다. 고조섬을 가보지 않고서는 몰타를 가봤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조섬은 몰타에서 꼭 가봐야 할 필수 여행지입니다. 저는 고조섬으로 가기 위해 세인트 폴스 베이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로 향합니다. 고조섬은 세인트 폴스 베이의 척키와 항에서 페리를 타고 3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페리 여객선은 몰타의 척키와 항을 떠나 고조섬의 임자르 항으로 연결됩니다. 고조섬의 중심 도시는 빅토리아로 약 6,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조섬은 기원전 5,000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기원전 218년에 로마에 합병되었습니다. 1551년 오스만 제국이 이 섬을 침략하여 약 5,000명의 주민을 노예로 삼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로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 고조섬은 1565년부터 몰타섬에서 건너온 몰타 기사단에 의해 주민들이 다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798년부터 약 4년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가 정복된 시기를 제외하고 고조섬은 몰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고조섬의 역사는 곧 몰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갑판에 나와서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갑판에 서면 고조섬과 몰타섬의 독특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몰타의 지중해 바다에서는 내리쬐는 햇볕에 따라 바다의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섬의 언덕 꼭대기에 마을이 길게 늘어서 있는 풍경이 그리스 산토리니의 풍경과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여객선이 출항한 후 척키와항 쪽을 바라보면 몰타섬의 다양한 해안선과 바위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몰타의 북쪽 해안은 풍화작용으로 깎여져 나간 기암괴석과 절벽들이 독특한 해안선 풍경을 연출합니다. 앞에 보이는 몰타섬과 고조섬 사이에 있는 코미노섬은 해발 68m에 불과한 작은 섬입니다. 수많은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가는 석회석 절벽과 동굴, 블루 라군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고조섬에 가까워질수록 임자르항과 작은 마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조섬은 다소 붐볐던 몰타섬과는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고조섬의 중심 도시인 빅토리아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 계승 기념일에 부여한 빅토리아지만 많은 현지인들은 라바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객선은 임자르항에 접안할 채비를 하느라 분주해 보입니다. 임자르항 뒤쪽 언덕 위로 성체처럼 보이는 건축물과 성당, 마을이 파란 하늘에 대비되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선용 다리가 놓여지고 드디어 고조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차량이나 숙소를 정한 여행자들을 픽업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이 버스 서비스는 관광객들이 고조섬의 주요 명소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승객은 원할 때마다 하차하고 필요할 때 다시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고조섬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만과 절벽, 그리고 부드러운 모래사장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조섬의 풍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노란색 빛깔이 특징인 라임스톤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라임스톤으로 지어져 특유의 경관을 보여줍니다. 고조섬은 몰타섬에 비해 개발이 덜 이루어진 덕분에 목가적인 중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조섬의 가장 큰 자연적 특징은 언덕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라임스톤 지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위에니 베이로 향합니다. 위에니 베이는 수심이 얕고 자갈해변이라 수영과 낚시를 즐기기에 적합하고 수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협곡이 있어 초보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퇴적물이 운반되고 퇴적되어 굳어진 암석이 풍화를 거쳐 위에니 록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모양의 바위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니 베이는 상상 이상으로 한적하고 조용해서 호젓하게 해변을 걷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바닷물도 마치 수정처럼 맑고 깨끗해서 바닷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요? 가슴속까지 시원해져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솔트판스 염전이 나옵니다. 지중해의 바닷물과 강한 해풍, 태양이 만들어내는 솔트판스의 소금은 그 역사만큼이나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 염전은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곳으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알갱이가 크고 거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소금의 깊은 맛이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소금은 태양과 바다라는 가장 순수한 부모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아주르 윈도우가 있었던 드웨이라 베이로 향합니다. 드웨이라 베이에 가까워지자 바닷가에 해식동굴과 이름 모를 작은 성당이 보였습니다.
몰타와 고조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 아주르 윈도우가 있었던 드웨이라 해변입니다. 아주르 윈도우는 안타깝게도 2017년 3월 7일 강한 폭풍우와 파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이 멋진 걸작품을 이제는 마주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바위 아치 사이로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보인다고 하여 푸른 창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나서 고조섬의 성지 타피누 성당을 찾아갑니다. 몰타어로 타피누는 하느님의 집을 뜻한다고 합니다. 타피누 성당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성지 중 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피누 성당은 성모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린 기적의 성당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타피누 성당이 기적의 성당으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883년 6월의 어느 날 농부의 딸이었던 카른이 그리 많은 작은 예배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오세요. 1년 동안은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며 자신을 부르는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이끌려 예배당으로 들어간 그리마는 동정 마리아의 승천 그림에서 나오는 소리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덤 속에 머물렀던 3일을 기념하여 성모 노래를 3번 외우시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후 그리마는 병이 들어 실제로 1년 동안 예배당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마는 이 경험을 이웃인 프란체스코 포르텔리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포르텔리는 그리마에게 자신도 비슷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포르텔리가 성모에게 기도를 드리자 신기하게도 중병을 앓고 있던 포르텔리의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몰타의 주교는 그 목소리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여인이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고 아픈 사람들을 완치시켜준다는 소문이 몰타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작은 예배당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드리기 위해 순례를 오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땅 주인이었던 피누는 이 광경을 본 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1933년 성당을 지어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피누 성당은 기적의 교회 또는 소원의 교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타피누 성당 광장의 좌우에는 모자이크 벽화가 마치 병풍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기적적인 이야기와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성모 마리아와 연결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성당을 찾은 사람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앙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벽화에는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 요셉은 성모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 요셉은 겸손한 직업인 목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며 그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오른쪽 벽화에는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가톨릭교에서는 초대 로마 교황으로 여기는 성인입니다. 성 베드로는 그의 상징물인 하늘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전파자로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중요한 성인입니다. 성 바울은 사도로서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 교회에 기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장에는 타피누 성모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두 인물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동상들은 타피누 성모에 대한 신앙과 기적을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물로서 순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타피누 성당에는 이 동상들 외에도 4명의 성인들의 조각상이 입구 양쪽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기도와 보호를 상징하며 성당을 찾는 이들에게 정신적 안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성당에는 1990년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미사를 집전했으며 2010년 교황 베네딕토 16세, 2022년에는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각각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타피누 성당은 성모 기적이 발현한 성지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몰타의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몰타에서의 마지막 여정지는 고조섬의 랜드마크, 시타델입니다. 시타델은 고조섬의 옛 수도 빅토리아에 있는 중세 성곽입니다. 빅토리아의 옛날 이름은 라바트였지만 1887년에 빅토리아로 바뀌었습니다. 시타델 성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로 고조섬의 전략적,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성체의 주출입구인 메인 게이트는 웅장하면서도 정교한 조각과 장식이 돋보입니다. 이렇게 철옹성과 같은 구조의 멋진 성체는 난생 처음 봅니다. 성곽 내에는 성당, 박물관, 고대의 방어벽, 저택 등 다양한 역사적 유적들이 있습니다. 성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고조 대성당이 나옵니다. 17세기 중반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은 아름다운 내부 장식과 바로크 양식이 특징입니다. 또 이 성당은 성모 승천 성당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원래 시타델 성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주로 방어시설이었는데 몰타 기사단이 통치하던 시기에 군사적 거점으로 발전했습니다. 시타델은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적 역할이 줄어들었지만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다시 군사시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타델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고 몰타와 고조섬의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미로 같은 성곽길은 한적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돌아 시간과 공간을 잊게 할 정도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아주 견고해 보이는 성곽이 나타났습니다. 성곽에서 바라보는 고조섬의 전경과 바다, 마을의 풍경은 매혹적일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입니다. 시타델 성은 고조섬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360도 파노라마 뷰로 섬 전역은 물론 멀리 몰타섬까지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성체의 안과 밖을 대비하며 펼쳐져 있는 성곽길의 풍경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조섬은 1551년 해적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과 납치를 당했던 안타까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시타델이 고조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까닭도 그러한 외적의 침략에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타델은 고금을 막론하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였던 것입니다. 또한 시타델은 방어의 기능을 넘어 섬의 주민들에게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시타델 성곽에 올라서니 소박해 보이는 고조 대성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드문드문 집터도 보였는데 현재 시타델 안에는 3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곽에는 막루 역할을 하는 몇 개의 탑과 견고한 성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체가 워낙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피난처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시타델은 몰타와 고조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소인 동시에 아름다운 건축물과 자연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번 몰타 여행은 낯선 미지의 나라 몰타를 친근한 나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외침 속에서도 그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본 몰타는 더 이상 지중해에 숨겨진 보석이 아닌 푸른 하늘에서 얼굴을 내밀고 반짝이는 태양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몰타섬의 발레타와 인비나
고조섬의 타피노와 시타델, 그리고 물타기 사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